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자, 우리 곧 얼굴 보고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오늘은 온라인으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작품은 현대소설 1번이고요. 우리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자, 현대소설 처음 들어가는데 우리 예전에 개념학습 공부하면서 소설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 주의해야 하는지 배웠었는데,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소설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관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어떤 것이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 해소 방식 좀 눈여겨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면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술상의 특징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작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것들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작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에요. 자, 이광수는 우리가 춘원 이광수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일제강점기 때 많은 작품을 쓰셨고요. 안타깝게도 친일행각을 하시기는 했지만 또 우리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이라는 소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1910년대에 신문에 연재가 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법 중요한 작품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문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직 문제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멈추고 문제 먼저 풀고 선생님 설명 듣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서술상의 특징은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는 보기가 나와 있어요. 보기를 봤더니 자, 무정은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된 당대의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 1910년대라고 하면 이제 한참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알고 있겠죠? 한참 개화기를 맞이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봉건적 가치, 근대적 가치 혼재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치 선택의 문제는 영체의 삶에서 잘 드러난다고 했는데, 영체는 우리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 속의 등장인물이에요. 자, 영체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영체가 어떤 상황이냐? 정절을 잃었대요. 정절을 잃었고 형식과 맺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정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봉건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영체는 봉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절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을 했고요. 하지만 병욱이라는 여학생을 만나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전개는 영체가 봉건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아하. 자, 그러면 영체가 처음에는 봉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남녀의 수평적인 관계, 사랑의 진정한 의미, 개인의 자율성, 이런 근대적인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 아직 소설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을 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영체가 이렇게 근대적인 가치를 깨닫는 모습에 초점 맞춰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에도 역시 보기가 나와 있네요. 보기 잠깐 보자면 자, 윗글에서 영체에게 형식은 두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자, 형식 아까 우리 읽었었지. 영체가 형식과
이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한다 그랬는데, 자, 영체라는 사람과 형식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되게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영체에게 형식은 두 차원으로 존재를 한대요. 하나는 영체가 재회하기 전에 마음 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회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하, 영체가 기대했던 형식과 영체가 실제로 경험한 형식, 두 가지 차원의 형식이가 등장을 하는데, 전자는 관념 속의 형식, 후자는 현실 속의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형식 사이 거리에서 영체는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읽으면서 관념 속의 형식, 현실 속의 형식으로 기억부터 미음 부분 나누어 보자 그랬네요. 요거 우리 읽으면서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품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자, 방금 우리 읽었던 이형식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형식. 자, 이형식은 남자고요. 그 시절에 이제 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유학도 다녀왔고 굉장히 엘리트였던 인물이고요. 이 이형식한테는 영채라는 일종의 약혼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채의 아버지가 박진사라는 사람인데, 이 박진사가 이형식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사는 영채한테 나중에 자라서 이형식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시절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배우자를 정해주던 시절이니까 영채는 자라서 이형식이랑 결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자라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형식은 이제 영채랑 헤어져서 지내고 있는 동안 한 여성을 과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이냐면 김선영이라는 여성인데, 자, 이 선영이라는 여성은 영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 당시에 신여성이었고요. 선영이의 아버지는 김장로라는 사람으로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가고 서구 문명 이런 거에 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서 자신의 딸 선영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형식을 과외교사로 불러서 둘을 공부를 하게 했어요. 자, 이형식은 선영이의 그런 깨어있는 여성의 모습, 신여성의 모습 이런 거에 점점 반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됐고, 사실 영채는 잘 기억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영채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형식이 어머, 나에게는 참 결혼을 약속한 영채가 있었지 하는 걸 알게 되고, 사랑하는 선영이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전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던 영채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영채는요, 지금 기생의 신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박진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집안이 그렇게 몰락하면서 영채는 기생이 돼요. 근데 영채가 기생이 되기는 했지만 이형식과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절은 굳게 지켜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쁜 사람한테 정절을 잃게 돼요. 정절을 잃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아, 나는 이제 정절을 잃었으니까 이형식이랑 결혼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유서를 씁니다. 자기가 이제 대동강 물에 빠져서 죽겠다, 나는 평양으로 가겠다 이렇게 유서를 하나 남겨놓고 떠나요. 이형식은 자기랑 결혼을 했던 영채가 죽겠다라는 편지를 남긴 걸 보고 이제 막 평양으로 쫓아가기도 해요. 근데 결국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냥 돌아와서 선영이랑 결혼을 합니다. 이형식은. 자, 그리고 영채는 정말 죽으려고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병욱이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돼요.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읽었던 여성이죠. 병욱이라는 여성은
깨어있는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학도 다녀왔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자면 신여성이었기 때문에 영체를 이제 봉건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인물인데,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 이제 죽으려고 했던 영체를 병욱이가 기차 안에서 만난 거죠. 만나서 죽을 필요 없다 라고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병욱이가 영채한테 너 형식이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나 봐요. 영채는 내가 과연 형식을 사랑하는가? 알 수가 없었대요. 자, 형식을 사랑하는지조차 모르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결혼해라 라고 하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영채는 그냥 형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 그냥 너무 당연히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 부분,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아까 3번 문제에서 관념 속의 형식일까요? 현실 속의 형식일까요? 아직 형식 만나기 전에 머릿속에 있을 때 관념 속의 형식인 거죠? 1번 맞네요. 자, 그냥 나는 얼른 형식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대. 그 생각만 했을 뿐인데, 자,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이 여학생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병욱이겠죠? 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시키신 말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사이인 거죠. 너무 당연하게 결혼하려고만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 어렸을 때 나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예전에 생각하던 바와는 다릅대다 그러죠. 자, 여기서 형식이가 관념 속의 형식이, 원래 내가 그려왔던 결혼하고 싶었던 관념 속의 형식이와 실제 형식이는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섭섭해서 막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결혼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 별로 형식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병욱이가 다시 물어보죠. 그랬더니 글쎄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 역시 실제 형식이 아니라 관념 속의 형식이구나. 맞는 얘기네요. 계속 볼게요. 내 마음속에 그려오던 사람과는 딴 사람과 같고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대. 자,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 이때 그이는 누굴까요? 현실 속의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3번 역시 맞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병욱이가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알겠다는 거예요? 형식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너 왜 죽으려고 했니? 물어봅니다. 그럼 안 죽고 어떡해요? 내가 1조의 정절을 더럽히고 그 사람 하나 바라고 살아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 그 사람 섬기지도 못하겠고 나 이제 어떻게 당연히 죽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절을 더럽혔고 이제 뭘 바라고 살 수가 없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거 눈치챌 수 있겠죠? 영체는 어떤 사람? 봉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병욱이는요, 그거 죽을 이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살지? 왜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 이영식이라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정절 지켜온 거야. 너는 헛된 정절을 지킨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켜야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정절을 지키는 거 의미가 없다. 라고 깨어있는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정절을 지켜라.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 아니라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하고 말해주는 거죠. 병욱
이는요, 이런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고요. 이 병욱이가 바로 어떤 사람?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영채는 바로 받아들이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고성, 옛날 성인들 얘기하는 거지? 옛날 성인들의 교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욱이는 그건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낡은 사상이야. 더 이상 지킬 필요 없고요. 속박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봉건적인 가치관 어떻게 하라고?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영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열려라는 생각과 틀린 것 같대. 이상하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본거적인 가치관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형식 사랑했던 적이 없고요. 다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헛개비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지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형식이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다가 진짜 이 형식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했다 라는 걸 알게 됐지. 자,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사람이 그 대상일 거야 라고 굳게 믿었다가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영채 역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혼자 만들어 놨대. 그럼 이때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영채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니까 관념 속의 형식이겠죠. 그런데 3번 문제 4번에서는 현실 속의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4번이 답이겠네요. 그리고 이 형식을 실제로 만나봤더니 내가 마음속에 그렸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때 이 형식은 현실 속의 형식 맞네요. 자, 그래서 영채는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새로운 광명이 바라는 듯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봉건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가치관. 네. 처음으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근대적 가치관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생활이 열릴까요?' 하고 희망을 품으면서 여학생을 바라봅니다. 이 여학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욱이죠, 병욱이. 자, 그러면 이 병욱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병욱이는요. 영채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조력자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채가 그동안에 답답했던 그런 봉건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죠. 자, 이광수의 소설 보면 이광수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나처럼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우리 무지한 우리 민족들한테 깨달음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서 영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을 계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소설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설을 계몽주의 소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시문의 상록수 같은 소설 그런 것들이 바로 계몽주의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욱이가 영채를 계몽하는 모습 그리고 이 뒷이야기도 보면 우리 민족을 계몽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 계속 드러나요. 자, 그 뒷이야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자면 아까 이제 선영이랑 형식이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떠나요. 부산으로 가느라고 배를 타기 위해서. 영채도 이제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고 병욱이랑 같이 유학을 갑니다. 둘은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서 영채는 원래 기생이었죠. 그래서 춤과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함께 유학을 갑니다. 근데 같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영채와 병욱이 그리고 선영이와 형식이가 만나게 돼요. 굉장히 운명 같죠? 만나게 되고 이제 이 네 사람이 같이 가다가 갑자기 어떤 지역에 기차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이제
물난리를 겪고 수재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수재민들을 보면서 이 4명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불쌍하다. 저 사람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넷이 함께 막 우리가 저들에게 지식을 줘야 한다. 우리가 저들에게 과학을 줘야 된다. 우리 유학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오자. 막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계몽주의 소설이라는 게 왜 계몽주의 소설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가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설 내용은 다 살펴봤고 선생님이랑 같이 남은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 물어봤는데 딱 봤더니 서술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1번 서술자를 교체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쭉 읽을 때 서술자 교체하는 모습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은 지금 서술자가 어디에 있어요? 소설 안에 있나요? 소설 밖에 있나요? 봤더니 영체는 어떠고 뭐 여학생은 어떻고 소설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하, 이 소설은 3인칭 소설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체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라는 걸로 봐서 서술자는 지금 영체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아하,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하는 거 눈치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선택지 계속 볼게요. 2번은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 사건을 회상한다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겠죠? 2번 아니고 3번 전지적 서술자가 맞네요.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답은 3번이겠고 4번은 신빙성이 부족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서 독자의 비판적인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서술자로 신빙성이 부족한 인물을 내세웠대요. 그러니까 믿음직하지 않은 인물. 예를 들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 보면 거기 7살짜리 계집아이 오키라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주인공이 아니고 서술자로 등장을 하죠. 오키가 어머니와 사랑 손님 사이의 그 사랑을 관찰을 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데 우리는 둘 사이가 사랑이다, 사랑이 싹트고 있다 하는 걸 눈치를 채지만 서술자는 혼자 몰라요. 서술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신빙성이 부족한 인물, 신빙성이 부족한 서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요.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서술자, 예를 들자면 동백꽃에 나오는 나 같은 경우도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죠. 그건 우리 독자들 모두 다 아는데 나 혼자 모르죠. 근데 나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죠. 이런 서술자를 신빙성이 부족한 서술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지적 서술자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겠고요. 5번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맞죠? 인물과 사건의 거리를 두면서 인물 간의 대화만을 전하고 있다. 이건 관찰자 시점 이야기하는 거죠. 거리 두고 있지 않으니까 답은 3번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2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1번 영채가 부친의 말씀을 받들어 형식을 섬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 아하, 형식을 섬겨야겠다. 아버지 말씀 따라야겠다. 뭐예요? 봉건적 가치 따르고 있는 거죠? 1번 맞는 설명. 2번 영채가 죽을 결심을 했던 것은 근대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기 때문이다. 영채는요, 근대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지. 그 봉건적 가치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였죠? 답은 2번이죠. 나머진 다 맞겠네요. 자, 영채가 말한 고성의 교훈은 전 근대적 여성이 추구했던 봉건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치? 옛날 성인들의 교훈 따라야 한다. 봉건적 가치 맞고요. 영채가 형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는 것,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는 것이구나. 맞지요? 5번 영채가 추구할 참 생활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중시하는 근대적 삶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소설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